네, 반갑습니다. 37회 FAT 1급 기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어려운 문제 나왔죠.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죠. 즉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게 목적 적합성이란 게 있고 신뢰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성.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세 가지 있죠. 목, 예, 피적. 앞자만 따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에요. 그 다음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세 가지 있죠. 심, 표, 검, 중 세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 풀로 외우기 그러시면 목의 피적, 심표, 검증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자, 일단 가를 볼까요? 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 이게 목적 적합성의 정의거든요.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 정보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목적 적합성의 원래 정의입니다. 원래 정의. 그렇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 다를 보시면 회계 정보를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 예측 가치는 보시면 예측 가치는 뭐의 하부 속성이에요? 목적 적합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3번 틀렸고. 그 다음 라를 보시면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 항상 뭐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잖아. 그렇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서로 싸울 수 있다고 했잖아, 제가.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시가로 공정가치로 기재하면 목적 적합성은 올라가는데 이건 떨어지고 원가로 기록하면 이건 올라가는데 이건 떨어지고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상충관계에 있습니다라고 했죠. 정규반에서. 그렇죠? 그래서 답은 가와 나 두 가지가 되겠네요. 1번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 뭐죠? 짜증나죠. 그렇죠? 1번부터 말 문제인데 가뜩이나. 그렇죠? 그래서 답은 가와 나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말 문제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옳은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면 안 되죠.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틀렸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경영자한테 있다고 했죠. 종업원이 아니라. 그렇죠? 경영자고. 그리고 중요한 항목은 중요해. 재무제표 본문이랑 주석에 통합 합쳐서 표시합니까? 틀렸어요. 별도로 표시해야 돼. 별도로. 중요하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 표시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받으럼하고 외상매출금은 따로따로 전표를 치는데 묶어서 뭐라 불러요? 어차피 다 상품 팔고 받을 돈이니까 외상으로 받을 돈이니까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통합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다면 별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회사는 토지 건물 중요해.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죠? 이 말을 쓴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우리 회계 가정의 세 가지 있죠. 기업 실체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렇죠? 그 중에 하나죠. 계속기업의 가정. 그렇죠? 그 얘기 쓴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 2번이 어렵죠. 말문제가 차라리 붕괴하는 게 좀 쉬운데 말문제 나오니까 좀 어려워하셔서 이해하시겠죠, 들을 때. 그 다음 3번을 볼까요? 3번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옳은 거. 1번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건 안 배웠지만 자본 변동표란 겁니다. 뭐 그 FAT 1급에서 다루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정규반 교재 앞에 살짝 실어놨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자본 변동표고. 동그라미 2번에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제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의무인 부채, 자본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1번 모르더라도 2번 알 수 있겠죠. 2번이. 그렇죠? 2번이 답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잖아. 그렇죠? 그 다음 계속 볼까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제 경영 성과 손익계산서.
손익계 단서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것도 안 배웠지만 현금 흐름표란 겁니다. 아셨죠?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2번이 답인 거. 그렇죠? 그 다음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문제가 어렵죠. 매출 총이익률 나왔는데 일단 쓸게요. 다음은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물어본 게 매출 총이익 물어봤어요. 매출 총이익.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이잖아. 얘를 물어봤거든요, 지금. 근데 이 매출 총이익, 매출원가는 공식 있잖아, 우리가.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하시고 기말 재고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얘부터 써놓고 할게요. 자, 일단 기초 재고가 10만 원이야. 그럼 매출원가 기초 재고 10만 원이고 순 매입액이 40만 원이래. 단기 매입액이 40이래. 그리고 기말 재고가 5만 원이래. 5만 원. 그럼 매출 원가 구할 수 있겠죠? 매출 원가 얼마예요? 5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45만 원이 매출 원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줬냐 하면 매출 총이익률을 줬어요.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이란 게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전체를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원가는 얼마예요? 80%라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되는데 매출원가를 알고 있어요. 매출액을 모르죠? 이렇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80%가 원가라고 했잖아, 제가. 그죠? 그럼 매출액은 모르겠어. 매출액 곱하기 80%가 뭐란 얘기예요? 이거였다는 얘기지. 45만 원. 맞죠? 뭔 얘기 아시겠죠? 아니, 전체 매출액을 100으로 했을 때 매출 총이익이 20%니까 80%가 원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액 곱하기 80%한 게 45만 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매출액 구할 수 있겠죠? 45만 원을 나누기 80%를 하시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시면 매출액이 56만 2,500원 나오거든요. 56만 2,500원. 이거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 나오겠죠. 매출액 56만 2,500원에 매출원가 45만 원 빼시면 금액이 11만 2,500원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시 보세요.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이 문제는. 지워도 되죠? 됐죠? 지웁니다. 그래서 4번이 어려워서 그런지 5번은 쉬운 걸 했어요. 5번은 그나마 풀만해. 5번은 자 볼까요?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2019년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2019년 7월 달에 샀네요. 그럼 뭘 할 생각해야 되겠지? 12개월 중에 6개월만 해야 되겠죠. 그렇죠? 7월부터 12월 달까지. 500만 원에 취득했고 내역연수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합니다. 이건 풀 수 있겠죠? 그냥 500만 원 나누기 5년 1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전체 1년 12개월 중에 6개월쯤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50만 원 나오겠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아까 4번 문제는 틀리면 용서가 돼. 이거 틀리면 용서가 안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 6번 가서 다음은 항공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옳은 걸. 자, 자료를 볼까요? 자, 일단 2018년도 1월 2일 날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원을 현금 지출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현금 나갔을 테고. 100주 300원이니까 3만 원이겠죠. 수수료까지 합쳐서 32,000원 나갔겠네. 단기 얼마? 3만 원만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렇죠? 단기라고 쓸게 그냥. 단기 매매증권 3만 원이고 2,000원은 수수료 비용자 받겠죠. 수수료라고 쓸게요 그냥. 근데 이게 2018년도 12월 말에 주식이 350원이 돼 한 주당. 100주니까 35,000원이죠.
3만 원 주고 샀는데 3만 5천 원 되었으니까 5천 원만큼 평가이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5천 원 올려주고 평가이익이 5천 원 잡히겠죠. 그리고 올해 3월 7일 날 A사 주식 전부를 370원에 팔았대 한 주당. 100주니까 37,000원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단기 그동안 잡아두었던 단기는 35,000원인데 35,000원 사라지고 여기 뭐 현금 받았다 그러시면 현금으로 37,000원 잡히겠죠. 그리고 2,000원만큼은 처분 이익이 잡히겠죠. 그렇죠? 여기 1년에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볼까요? 보기를. 동그라미 1번. 2018년도 1월 1일 날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32,000원 아니죠? 3만 원이죠. 틀렸죠? 지금 맞는 걸 실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2018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은 37,000원 아니죠? 35,000원이죠. 그렇죠? 35,000원. 그 다음 3번 2018년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액은 3,000원입니까? 5,000원이죠.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요. 그렇죠? 2019년도 3월 7일 A사 주식 처분으로 인식할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이익은 2,000원 맞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회계 처리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7번을 하겠습니다. 7번.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죠.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연수가 5년 연장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범 개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해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잖아. 그렇죠? 건물 잡아야죠. 그렇죠? 투자 부동산 아니에요. 업무용이라고 했잖아. 쓰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판매용이라면 투자 부동산이지만 그렇죠? 자, 그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2019년도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상각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그렇죠? 일단 작년 말에 이렇게 했대요. 2018년도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 잔액 400만 원에 대해서 1%만큼 대손을 추정해서 충당금을 설정했대. 그럼 이때 얼마를 잡았겠어요? 4만 원 잡았겠죠. 충당금. 회계 처리 안 해도 되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4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만 원 잡았겠죠. 근데 올해 4월 10일 날 올해 와서 거래처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대.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 6만 원 줄이고 차변은 뭐? 작년에 쌓아뒀던 충당금 4만 원 모자란 건 대손 상각비죠. 그렇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상각비를 물어봤잖아. 그죠? 답은 2만 원 되겠네. 2만 원. 되셨네? 그 다음은 9번 보겠습니다. 9번. 항공의 2019년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 10만 원인데 첫 번째 당기 발생분 이자 수익 만 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대. 그렇죠? 이거 원래 회계 처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변에 이자 수익 만 원 잡고 차변은 미수 수익 만 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죠. 이거 잡으시면 이자 수익이란 수익 만 원 늘겠죠. 그렇죠? 그 다음 12월 달 급여 미지급분 3만 원을 인식하지 아니했다. 차변의 급여 3만 원, 대변은 미지급 비용 3만 원 안 잡았죠. 이거 잡는 순간 비용이 3만 원 들어가니까 3만 원만큼 이익이 줄겠죠. 그렇죠? 그럼 10만 원에서 10만 원 늘고 3만 원 줄었으니까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8만 원 되겠죠. 됐죠?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다음은 항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옳은 걸. 자, 옳은 걸 일단 보시면 이게 글자가 보실지 모르겠네. 비품 취득가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고 작년에 72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144만 원만큼 올해는 144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시겠죠? 작년에 72, 올해 144만 원이니까 올해도 얼마를 했다는 얘기야. 감가상각을 72만 원 했다는 얘기지. 작년에 72, 올해 72에서 144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 잡혀 있는 거 아시겠죠? 무슨 법? 정액법을 했다는 얘기죠. 똑같으니까. 그죠? 자, 2018년도 1월 1일 날 비품을 400에 취득했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지금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비품의 잔존 가치가 40만 원입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취득가 400인데 잔존 가치 몰라요. 빼기 X라고 할게요. X. 나누기 5년 했죠. 이렇게 한 결과가 1년에 72만 원만큼 상각비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X를 계산해 보시면 40만 원 나옵니다. 계산 가능하시겠죠, 이건? 자, 이건 수학이니까. 그 다음 답은 1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비품의 단기말 장부 금액은 400만 원입니까? 아니죠. 400에서 144만 원 빼서 금액이 256만 원 나오네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네팅 하시면 256만 원이 장부 금액이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 한번 감가상각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72만 원, 72만 원 동일하게 했으니까 정액법으로 했겠죠. 그렇죠? 정일법이 아니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단기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상각비는 144만 원 아니죠. 누계액이 144만 원이고 올해분은 70이죠. 그렇죠? 1년에 72만 원씩. 그 다음 11번부터 부가가치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재화가 아니면 공급 아니라고 했죠. 과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재화 아닌 게 뭐였어요? 유가증권 대표적으로. 주식, 상품권 포함하는 거예요. 유가증권. 그 다음 공급이 아니면 또 과세가 아니라고 했죠. 공급 아닌 게 뭐가 있었어요? 법률에 따른 공매, 수용, 그리고 조세, 물납, 담보 제공, 사업의 포괄 양수도 이런 것들은 공급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했습니다. 예. 자,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찾아보래요. 민수가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중에 일부예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죠. 맞는 걸 찾으려고 했으니까. 상속세, 조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주식의 양도, 유가증권 중에 또 주식 들어간단 말이에요.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죠. 틀렸죠. 마지막에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급은 교환이든 그 다음은 현금 받고 판 거든 아니면 현물 출자든 간에 무조건 다 재화의 공급인 거예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률에 따른 공매, 수용 등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지. 그렇죠? 답은 해수가 맞게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12번 재화의 공급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보세요. 옳은 걸. 자, 현금 판매했을 때는 언제예요? 재화가 인도된 때. 대금이 지급된 때 아니죠. 그렇죠?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 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주의하시라고 했죠.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고 나서, 인도했을 때.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렇죠? 완료 시점이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가 공급 시기고, 장기할부 조건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그렇죠? 답은 3번이네. 그 다음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이게 대표적으로 전기는 1년 365일 24시간 하루 24시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때가 아니죠. 그렇죠?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요금은 매달 받기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매달이 공급 시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달 정기요금 고지서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19년도 2기 확정 신고기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물어본 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보래요. 과세 표준. 매출 공급가액을 찾아보래요. 매출 공급가액. 자, 그럼 과세 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단 외상 판매한 1,500은 당연히 매출 공급가액에 포함되죠. 그 다음 할부 팔았어요. 할부 팔아도 당연히 매출이죠. 근데 할부 이자 상당액 30만 원 포함해서 530이래. 할부 판매할 때 30만 원 이자는 매출 공급가액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죠. 그냥 팔면 500인데 할부로 팔아서 530만 원 받았대. 매출 얼마? 530. 그렇죠? 그 다음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요? 안 해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샘플 견본품 한번 써보세요라고 주는 거. 그 다음 광고 선전용 재화. 이것들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토지 매각은 공급입니까? 아닙니까? 공급은 공급인데 면세죠. 그죠? 따라서 이 두 개 합친 2,030만 원이 매출 공급가액, 즉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 다음은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걸 찾아보래요. 불공제 매입세액 찾아보래. 쉽게 얘기하면. 동그라미 1번.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 계산서 받아왔다는 기본적으로 공제되잖아. 물론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면. 되죠? 그 다음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되죠? 우리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아오셔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잖아. 그렇죠? 물론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 다음 3번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원재료를 중요한 게 간이 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카드 결제했대요. 카드 결제했다. 공제됩니까? 안 됩니까? 공제 안 되죠. 왜냐? 왜 안 돼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카드로 매입세 공제 가능한 케이스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가능한 업종에서 카드 결제 받았을 때만 공제 가능하죠. 맞죠? 근데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카드 결제한 것은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이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가 개념은 정규반에서 살짝 설명드렸죠. 그렇죠? 상대방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국세청에다가 고발해서 매입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동그라미 4번 모르셔도 동그라미 3번은 이해하시겠죠. 3번. 그 다음은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첫 번째, 상품을 운반할 때 쓰는 트럭은 매입세 공제되죠. 승용차는 안 되지만 공제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 건물이에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면 공제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건물이니까 공제 가능하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은 900만 원 되겠네요. 900만 원.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37회 이론 쪽 기출 이론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